혹시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콩팥은 지금도 괜찮을까? 혈압약을 오래 드시거나 혈당이 높다고 들었거나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숫자를 처음 본 뒤부터 괜히 신경이 쓰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콩팥은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나 뚜렷한 신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더 일찍 생활 습관을 돌아볼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마트나 시장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가운데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전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은 6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어떤 과일도 콩팥을 씻어내거나 망가진 신장을 하룻밤 사이에 회복시키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잠자기 전에 먹는다고 특별한 해독 스위치가 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더 현실적입니다. 늦은 밤과자, 빵, 짠 야식 대신 어떤 과일을 어떤 양으로 선택하면 전체 식습관을 콩팥에 조금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먼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지금 몇 살이시고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제주 또는 해외에서 보고 계신 분도 좋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분들이 어떤 지역에서 건강을 챙기고 계신지 서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과장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과일 순위로 바로 가기 전에 왜 콩팥 건강에서 과일을 이야기할 때 좋다, 나쁘다 두 단어만으로는 부족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은 단순한 소변 제조기가 아닙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조절하고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식품 하나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과일이 혈중 칼륨이 높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양을 조절해야 하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생각은 특히 콩팥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당뇨병 소화기신장질환연구소는 만성 콩팥병이 진행할수록 개인의 영양 요구가 달라지고 칼륨과 인, 나트륨, 수분 섭취를 사람마다 다르게 조절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혈중 칼륨이 높다면 낮은 칼륨 식품도 큰 양을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과일의 이름보다 아스트라스네 검사 결과와 한 번에 먹는 양수기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 뒤에 상담을 받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2개씩 먹었고 토마토도 많이 먹었는데 왜 칼륨을 조심하라고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그 음식들이 나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콩팥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몸에 좋은 식품도 양과 조합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콩팥 기능이 정상이고 혈중 칼륨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저칼륨 식단을 강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누구에게나 많이 먹을수록 좋은 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십시오. 콩팥 건강은 과일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혈압 관리, 혈당 관리, 흡연 여부, 체중, 운동, 약 복용, 나트륨 섭취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그 큰 그림 안에 들어가는 작은 조각입니다. 하지만 작은 조각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간식 선택은 한 달, 1년이 지나면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과일을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대체 효과입니다. 한국에서 밤에 흔히 먹는 간식이 과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면, 과자, 빵, 떡, 아이스크림, 달고 짠 배달 음식처럼 나트륨이나 첨가당이 높은 음식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바로 저녁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 한 접시가 그런 야식을 대신한다면 과일 자체의 영양소보다 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추가했느냐만큼 무엇을 줄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식물성 식품이 전체 식단의 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도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사 패턴은 새롭게 발생하는 만성 콩팥병 위험이 낮은 것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는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특정 과일 하나가 신장병을 예방한다고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칼륨만 볼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섬유질, 비타민, 폴리페놀 같은 식물성 성분, 당의 양, 한 번에 먹기 쉬운 양,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6가지를 콩팥을 치료하는 순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저녁 간식으로 활용하기 쉽고 비교적 부담을 조절하기 쉬우며 전체 식사 패턴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밤 10시에 먹었다고 해서 과일의 성분이 갑자기 콩팥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직전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야간뇨 때문에 잠을 자주 깨거나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하는 자기 전은 베개에 머리를 대기 5분 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들기 1~2시간 전 사이에 필요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작은 간식 습관에 가깝습니다. 또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의사에게 칼륨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었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수분 제한을 하고 계신 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양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콩팥 식단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한 가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NIDDK 역시 만성 콩팥병 단계와 검사 결과에 따라 식사 계획이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기준이 생겼습니다. 좋은 저녁 과일을 고를 때 우리는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한 번 먹는 양에서 칼륨 부담을 조절하기 쉬운가? 둘째, 주스가 아니라 통째로 먹어 섬유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가? 셋째, 달고 짠 야식을 대신하기 쉬운가? 넷째, 한국에서 구하기 쉽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6번째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위는 딸기입니다. 아마 딸기가 콩팥에 특별히 좋은 약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딸기를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베리류가 일반적인 1회 섭취량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칼륨 과일 목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NIDDK 만성 콩팥병 식사 자료에서도 베리류는 1회 제공량을 지켰을 때 낮은 칼륨 과일 범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딸기보다 아스트라스 1회 제공량입니다. 큰 그릇에 가득 담아 연유를 붓고 설탕을 뿌리고 달콤한 요거트와 시리얼까지 더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 선택한 과일이 순식간에 당이 많은 디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입이 심심할 때는 깨끗이 씻은 딸기 몇 알을 작은 접시에 덜어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가능하면 연유나 설탕 없이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과일도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본인의 식사 계획 안에서 양을 정해야 합니다. 딸기의 장점은 화려한 해독 효과가 아닙니다. 양을 눈으로 확인하기 쉽고 짠 과자나 달콤한 빵을 대신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결국 콩팥을 위한 식습관은 특별한 한 번보다 이런 작은 교체가 반복될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이과일은 딸기와 전혀 다른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가정의 냉장고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많은 분이 이미 먹고 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기 쉬워서 오히려 양이 핵심이 되는 과일입니다. 바로 다음 순서에서 그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딸기가 양을 조절하기 쉬운 저녁 간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과일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손을 멈추기 어려운 과일입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한국 가정의 식탁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지요. 5위는 포도입니다. 포도를 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5알만 먹으려고 했는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송이를 옆에 두고 먹다 보면 어느새 절반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국립신장재단은 포도를 적절한 양으로 섭취할 경우 저칼륨 식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일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 반 컵 정도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처방이 아니라 혈액 검사와 신장 기능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 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이 음식에 칼륨이 몇 밀리그램 들어있을까만 계산하려고 합니다. 물론 칼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식탁에서는 얼마나 쉽게 과식하는 음식인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낮은 칼륨 식품도 2배, 3배의 양을 먹으면 총 섭취량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NIDDK 역시 저칼륨 식품이라도 많은 양을 먹으면 섭취하는 칼륨의 총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포도를 드신다면 한 송이를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놓지 마십시오. 먼저 작은 그릇에 먹을 만큼만 덜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한 알씩 천천히 먹으면 과자 한 봉지를 뜯거나 달콤한 빵을 먹는 습관을 대신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포도 주스보다는 생포도를 선택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많은 분이 어차피 같은 포도인데 주스로 마시면 더 편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과일은 씹는 과정이 있고 섬유질도 함께 섭취합니다. 반면 주스는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많은 양을 마시기 쉽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이 차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 전향적 연구에서는 포도를 포함한 일부 통과일 섭취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은 것과 연관된 반면 과일 주스 섭취는 반대 방향의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거 역시 특정 과일이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통과일과 과일 주스를 같은 음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보여줍니다. 이 점이 콩팥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신장에 좋은 성분만 찾을 것이 아니라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는 전체 식습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니 저녁 포도의 진짜 장점은 포도가 콩팥을 청소해 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포도를 적당한 양의 통과일로 먹고 그 선택이 밤마다 먹던 짠 스낵이나 지나치게 달콤한 디저트를 대신한다면 그 변화가 전체 식습관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만약 오늘 밤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새벽 사이에 크레아티닌이 떨어지거나 사구체여과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강관리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콩팥 기능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음식 하나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다음 과일은 포도보다 훨씬 관리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개만 꺼내도 양이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고 한국에서는 거의 사계절 내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4위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특별하게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콩팥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새로운 과일이 나오나 했더니 사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식습관에서는 바로 그 흔함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양학적으로 흥미로운 과일이라도 구하기 어렵고 비싸서 한 달에 한 번 먹는다면 생활 습관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과는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별도의 조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 때문에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자료에서도 사과는 일반적인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비교적 낮은 칼륨 과일에 포함됩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은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저칼륨 과일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NIDDK 자료 역시 사과를 낮은 칼륨 과일 목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과가 목록에 있다고 해서 모든 콩팥 환자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혈중 칼륨 수치, 만성 콩팥병 단계, 복용 중인 약, 투석 여부에 따라 개인에게 맞는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과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8시가 되면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엽니다. 배가 정말 고파서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언가 먹던 습관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떡을 꺼내고 어느 날은 달콤한 빵을 먹고 어느 날은 봉지 과자를 뜯습니다. 각각 한 번만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주일에 5번, 몇 달 동안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사과의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콩팥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사과 하나를 씻어 몇 조각으로 잘라놓으면 천천히 씹어 먹게 됩니다. 껍질을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깨끗하게 씻어 통째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과 주스나 달게 만든 사과 음료가 아니라 통사과 형태로 드십시오. 그렇다면 자기 직전에 사과 한 개를 다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간뇨가 심하거나 위식 도역류가 있거나 혈당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라면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자기 전 과일은 잠자리에 누운 직후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이후 배가 출출할 때 기존의 야식을 대신하는 계획된 소량의 간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칼륨이 낮을수록 무조건 콩팥에 더 좋은 음식이다.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고 혈중 칼륨이 정상인 사람까지 무조건 칼륨이 낮은 음식만 골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행된 만성 콩팥병이나 투석 중인 사람에게는 의사가 정한 칼륨 제한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질문은 어떤 과일이 콩팥에 좋습니까가 아니라 현재 제 콩팥 기능과 혈액 검사 결과에서 어떤 과일을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적절합니까? 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식단을 훨씬 안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순위가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지금까지는 딸기, 포도, 사과처럼 한국에서 매우 익숙한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3위 과일은 맛과 식감도 완전히 다르고 특히 많은 어르신이 이 과일은 달아서 콩팥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양을 지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과일에는 저녁 간식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한 가지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 3위 과일과 함께 왜 단맛이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일을 판단하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위입니다. 앞에서 사과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훨씬 친숙하면서도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기 쉬운 과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절 선물 상자에서도 자주 보고 가을이면 시장과 마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과일입니다. 3위는 배입니다. 배를 먹으면 시원하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과일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콩팥 속의 노폐물이 마치 수도관을 씻듯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이나 투석을 받는 분은 오히려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의 장점을 신장 해독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배가 오늘 순위에 들어온 이유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나이디디케의 만성 콩팥병 환자를 위한 식사 자료에서는 배를 일반적인 섭취량에서 비교적 낮은 칼륨 식품의 한 예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낮은 칼륨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총 칼륨 섭취량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한국식 배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생깁니다. 한국 배는 큽니다. 어떤 배는 한 개만 접시에 놓아도 작은 과일 2~3개와 맞먹을 정도이지요. 그래서 배 한 개라는 표현만 보고 양을 정하면 안 됩니다. 큰 배 하나를 저녁에 혼자 다 먹는 것보다 처음부터 먹을 양만 잘라 작은 접시에 덜어 놓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2시간이 지났는데 입이 심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 위에는 송편 몇 개가 남아있고 찬장에는 달콤한 과자가 있습니다. 이때 배 몇 조각을 접시에 담아 천천히 씹어 먹는다면 선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배 안에 어떤 신비한 성분이 있어서 콩팥을 치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식의 구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짠 과자나 가공식품을 덜 먹게 되고 통과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섬유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때 전체 식습관에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배를 먹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배를 갈아서 즙으로 만들거나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은 배 음료를 마시는 것과 생배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은 같은 식습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혈당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천연 과일이라는 말만 믿고 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일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은 더욱 주의하십시오. 자기 직전에 큰 배를 많이 먹고 물까지 많이 마신 뒤 콩팥에 좋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저녁 과일은 무조건 취침 직전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 배가 출출할 때 기존의 야식을 대신하기 위한 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제목에 자기 전이라는 표현 때문에 과식을 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사에게 수분이나 칼륨 제한을 받았다면 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혈액 속 칼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콩팥의 중요한 역할이며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칼륨 제한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의 혈액 검사 결과와 치료 상태에 따라 식사 계획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간단합니다. 배가 좋으니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양의 통과일을 기존의 덜 건강한 야식 대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위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과일들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한국에서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느냐였다면 다음 과일은 예전에는 특별한 날에나 먹는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형마트와 동네 마트에서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나나나 오렌지만 떠올리며 칼륨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의외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위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을 보면 먼저 단맛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단 과일이 어떻게 콩팥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평가할 때 단맛만으로 판단하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IDK 자료에서는 파인애플 역시 일반적인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비교적 낮은 칼륨 과일의 한 예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인애플을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양이 핵심입니다. 특히 마트에서 판매하는 손질된 파인애플 한 통을 텔레비전 앞에 가져가 놓고 계속 집어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선택할 때 한 가지 습관을 권하고 싶습니다. 용기째 먹지 마십시오. 먹기 전에 작은 접시에 오늘 먹을 양만 덜어 놓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포도에서도 중요했고 파인애플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십시오. 생파인애플인지 자체 주스에 담긴 제품인지 설탕 시럽에 담긴 통조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파인애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콤한 시럽을 함께 먹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저녁 과일 습관의 목적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생과일이나 불필요하게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파인애플에 대해서도 인터넷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증을 없앤다. 콩팥 독소를 빼준다. 밤에 먹으면 신장이 회복된다. 이런 표현은 오늘 영상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파인애플이 콩팥병을 치료하거나 손상된 신장 조직을 회복시킨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더 단순합니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습관을 하나씩 줄이고 개인의 검사 결과에 맞는 범위 안에서 통과일과 식물성 식품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관찰 연구에서도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사 패턴은 새롭게 발생하는 만성 콩팥병 위험이 낮은 것과 연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과일 하나의 치료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아니라 전체 식사 패턴에 관한 관찰 결과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파인애플을 먹으면 콩팥이 좋아진다가 아닙니다. 콩팥 건강을 생각하는 전체 식사 패턴 안에서 적절한 양의 과일을 활용할 수 있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만약 저녁마다 라면 반 개를 끓여 먹거나 짠 안주를 먹거나 달콤한 빵을 찾는 습관이 있다면 작은 파인애플 접시로 일부 저녁 간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다면 파인애플 역시 혈당에 영향을 주는 탄수화물을 포함하므로 양을 개인 식사 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투석 중이거나 칼륨 제한을 받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과도, 배도, 딸기도, 포도도, 파인애플도 아닌가? 1위 과일을 선택할 때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콩팥 식단에서 양을